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33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우리 선거 전국을 들썩이게 했을까요? 가장 뜨거웠던 세 가지 이슈 꼽아보는 총선 탑3.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총선 탑3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엇갈린 선택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국민을 위한 길, 국민의 미래를 위한 길로 가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박용진, 김한정, 윤영찬을 하위 10%를 스스로 드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잔류파로 부르지 마시고 바보파라고 불러주세요. 바보파요? 바보. 네, 잡음 없는 공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 뜨거웠고요. 또 여전히 뜨겁습니다. 반발하는 당사자도 많았고 최종 선택은 또 달랐습니다. 먼저 배 소장님. 네. 자, 이번 민주당 총선 과정 보면서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박용진 의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서울에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 여론이 신통치 않은데 이렇게까지 박용진까지 타격을 입어야 되는 공천 상황일까. 적어도 박용진 의원과는 동행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임종석 전 실장도 밀려났고 서울 인근의 하남 갑에는 추미애 전 장관을 단수 공천하고 또 도봉에는 안기령 후보자가 가고 YTN이에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상황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저는 이런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것이라서 저는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이 노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노련하게 공천을 잘해가지고 뭐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중도층이기 때문에 중수층, 중도, 수도권 청년층으로부터 저도 공감 가는 공천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착 지점에 저는 박용진이 있었다. 불과 며칠 전에 또 우리 YTN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했었죠. 표정이 막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의원님 뭐 순리대로 되겠죠 했더니 그제서야 약간 미소를 짓는 듯한, 왜 처음부터 미소 지을 수 있는 공천은 못했을까, 박용진에서 되묻게 됩니다. 예, 미소도 주셨군요.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공천 얘기하다 보면요. 누가 못하나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공천 얘기를 한 달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또 국민의힘은 못지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최근에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한마디만 좀 하고 싶어요. 박용진 의원은 비록 하위 10% 평가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론 별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의식해서 지금 오히려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억울하니 여론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꾸로 말하면 또 프리미엄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후보는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현역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일방적으로 억울해요 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 임종석 전 실장이 제일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공천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무 공천을 좀 늦게 결정하는 바람에 임 전 실장이 그 정도로 주목 안 받아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주목받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유명백 공관위원장이 정권교체 책임론 거론하면서 또 불을 붙인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임종석 실장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또 경기 수원정 같은 경우에도 박강원 의원이 3선인데 어찌 보면 정치 신인한테 지금 경선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박강원 의원이 떨어지자마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뿐만 아니라 뭐 지지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일 거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큰 고비를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달궈졌던 새도 언젠가 식게 마련인 듯이 이제 좀 다 많이 식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이시라면 뭐 박용진 의원에게 우리 배 소장님도 활용을 당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하여튼 활용을 당했네요, 제가요. 네. 역시 김성한 평론가의 말솜씨를 제가 당할 재간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지속이 안 될 거냐 하면 제가 짧게나마 우리 예. YTN의 규정을 지키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자체 조사입니다. 예.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가 된 조사인데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를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예.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신당 지금 이름은 혁신당이죠. 예. 7%. 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도 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같이 떨어진 것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20% 되거든요. 물론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예. 조국신당은 오히려 7%로 치고는 그런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는 공천 파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 쪽으로 정당 지지율이 옮겨간 이유가 뭘까? 예. 호사화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호사화, 예. 호남 40대 곧 이름 아닙니다.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이들이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탈을 할까 하면 아니 왜 호남에 자꾸 찍어내지? 임종석 호남인데 홍영표 호남인데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40대에서도 지지율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40대 화이트 칼라는 연말 정산 받아도 합리적인 이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천이 무슨 공천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반응이 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의 말씀이 납득은 되십니까? 아니요, 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네. 공천 잡음이나 시끄러웠던 것도 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도 그 공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예.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공천이다. 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 공천이다. 예.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걸 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고비를 크게 넘겼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 지금까지 좀 떨어진 측면은 있지만 예.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도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확 결집하잖아요. 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 부분 결집한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금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결집하는 현상들이 일부 발견이 돼요. 다음 주에는 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조신당의 경우에 전 뒷부분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그냥 드리지만 가죠. 예. 그 민주당 지지층만 옮겨간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여론조사 보면 지금 MBS 조사 인용하셨잖아요. 예. MBS 조사에서 보면요. 조국신당 지지율이 진보 12, 중도 9, 예. 보수 2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각 이념 성향층에 따라서 조사한 걸 보면 진보에서 12 정도 움직여왔다고 하면은 그건 민주당 지지층에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중도에서도 9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 잡힌다는 얘기는 중도층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조국이라는 칼을 이용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혁신당을 활용해서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령별로 봐도요. 40대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6, 그리고
조국신당이 11 나와요. 예. 그리고 50대가 민주 34, 국민의힘 34, 조국신당 11.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우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빠지면서 조국신당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11% 정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층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특히 60대의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24% 나오고요. 국민의힘이 53%가 나옵니다. 예.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조국신당 지지율이 7%가 60대에서도 나옵니다. 예. 이건 그럼 이 지지율은 어디서 나온 거냐. 단순 계산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만 옮겨갔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호남을 보면은 호남이 바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아성인데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심판 성격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간다는 거죠. MBS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이 50%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61%나 되는데 호남에서 민주당 49%, 국민의힘 10%, 조국 신당이 14%나 됩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조사에서 비례투표 정당을 어디로 할까도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례투표 정당을 물어보면 민주당은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국민의 미래 비례투표입니다. 28%, 더불어민주연합 17, 예. 조국혁신당 14.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호남을 보시게 되면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실 수 있는데 호남에서는 비례투표 어디 할 거냐 물어봤더니 민주당 29, 조국혁신당이 20이에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성격이 심지어는 호남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왜? 비례투표에서는 진보당까지 가세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호남마저도 싸늘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수도권은 서울이 중요한데 서울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공감을 하셨잖아요. 상당히 민주당이 힘든데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에 갔는데 지역구는 굳이 찍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비례투표는 조국 혁신당 찍고 이런 투표 표심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민주당이 빨리 호감도를 높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비호감도를 낮추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분석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겠다. 민주당의 불만들. 지금 이재명 심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민주당이 공천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내부 갈등이 심하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반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도 부동층 쪽으로 빠져 있었던 지금 그런 호남 쪽의 지지층들이 조국신당 쪽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공천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공천. 아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게 한꺼번에 있는데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에 조국신당 쪽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거냐 아니냐 이거는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실망이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좀 다르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신당이 이 정도 비례투표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구는 다른 당을 찍을 거다. 민주당 안 찍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조국 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조국 신당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 하나만 내세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당 자체도 클 뿐더러 제1야당이고. 근데 조국 신당을 활용한다면 거기에다 비례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구에서는 나는 국민의힘 찍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조국 신당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투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진짜 윈윈하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조국신당하고 저는 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뭐 느슨하게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내더라도 민주당은 전력 질주 자기끼리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면 결과적으로는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을 찍지 않고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지역구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례 투표만 하고 지역구는 기권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권 심판을 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거나 간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의대 정원 확대 이 발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제가 지난 30년 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선거 관련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넘어가면 정권 심판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먹혀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여당 지원 이른바 정권 안정론이 45고 정부 여당 견제 정권 심판론이 47입니다.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게 상당히 차이가 좀 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두드러져야 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이 MBS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지표는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본 바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MBS 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국정운영 평가에 긍정적 평가가 39가 나왔고요. 부정적 평가가 55가 나왔거든요. 근데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질문,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별도로 했어요. 거기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40%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4%가 나왔어요. 제가 왜 이걸 국정운영 방향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정권 지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다.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40대 54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권 지원론보다는 아직도 심판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심판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요. 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쉬고 가야 되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부에서 들으셨지만 두 분의 관심처럼 저희가 두 번째 뽑은 키워드는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온데요. 자, 지난주에 강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탄핵의 강, 한쪽에서는 조국의 강, 그리고 언론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 강을 지금 다 건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진짜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건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마음에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 그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 이런 거의 문제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소한 당사자 아닙니까? 같이 특검 수사팀에 들어가 있던 당사자 아니에요? 근데 탄핵은 오래된 얘기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음주운전 경력자 공천에 대해서는 막 또 비판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경력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예를 들면 2013년, 14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년 전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공천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 경력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탄핵은 오래된 얘기라고 합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는 2012년 벌금 받았고요.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4년하고 2013년 벌금형 받았고 그렇게 이런 지금 후보자들 경우에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은 말할 때마다 자기들 얘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경선을 치르긴 했지만 대구에서 도태우 변호사도 예. 지금 공천이 확정된 거잖아요. 예, 경선 통해서요. 예. 근데 도태우 변호사가 5.18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설보다 더 지나친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탄핵이 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기도 했고요. 예.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계속 극우적 발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태극기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공천 받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5.18과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 뭐 그 이상의 얘기들 좀 계속 쏟아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박 전 대통령하고 막 가까워서 경선을 치렀지만 가까워서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도 지금 공천 받았다는 얘기 나오고요.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부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 윤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구애하듯이 그리고 보수층에 구애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보수층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부담이 클 텐데 왜 그런 결정했을까요? 결국 박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해서 보수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오고 공천에서 확실하게 나가서 일종의 야당 심판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깔고 갔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고려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이냐. 한 위원장이 말했던 일종의 민주당은 비도덕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공천을 한 결과는 정말 국민의힘은 도덕적이었습니까? 윤리적으로 공천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뭐 민주당이 잘했다, 뭐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희망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표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방향,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방향이 54%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29%예요. 제가 분석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 54면 지지율이 한 45나 50 가까이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배종찬 소장이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아 역시 정권 심판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이 총선 판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거 아니에요. 3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지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여론에 나타난 그 결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공천 잘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덜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희 전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MBA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의 이철희 전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MBA다. 예. 앤 노이즈 좀 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그다음에 B는 뭐냐면 밸런스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A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어메이징한 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이런 거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기준 적용을 안 받냐. 재판도 산더미 같은데 기준 적용하려면 산더미인데 다 뭐 20년 전이라고 비켜가고 15년 전이라고 비켜가고 다른 사람들은 뭐 윤리평가 빵점 받고 설명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건축학개론 영화를 봐도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 논란이 없고 너무나도 잘한 일이다 박수 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나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중간에서 보는 사람도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영환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무적 판단입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석천 의원도 발끈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공천 한번 가보십시오. 왜 안기령 후보자가 왜 공천받은 겁니까? 또 권향엽 이 순천 단순 공천자입니까? 왜 공천받은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물론 아니, 경선을 근데 지금 하려고 반박 그렇게 많은데 네. 아니 안기령 후보자는 공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박용진은 왜 안기령 그런 후보자는 결정이 박용진 지역구가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구가 자체가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됩니까? 기준이 왜 제각각이냐는 아니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저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 코가 석자라. 엠브레인 이 지금 말한 이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응답률은요. 17.2%였고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요. 울산시장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지금 그 검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1심에서 3년 선고받고 당에 부담되기 싫다면서 불출마 선언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면서 검찰 개혁 선봉에 설 거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님. 공교롭게도 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무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래서 탈당한 건 아닐까요?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본인 1심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또 계속 친명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아마 개인적으로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만약에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한다 하더라도 비례 순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예. 대검이 어쨌든 1심에서 황운하 의원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이른바 이제 조국 전 그 당시 이제 수석이죠. 수석하고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 만들어서 정권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렇게 다급한 수사입니까? 그렇게 어차피 2심까지도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급하게 수사하겠다고 본격 수사 돌입하겠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거하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만드는 일종의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서 거기에 진보당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걸 좀 시비 삼고 있는데요. 뭔가 묘하게 두 가지가 좀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운동권 출신에다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 색깔론 제기하고 있고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누가 마치 기획한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라는 게 참 정치에서는 또 선거를 앞두고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자칫 그런 오해를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하게 되면은 또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모렴치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부각되고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니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이전에 해야 될 말이 뭐죠? 이 많은 학생들의 또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죠?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서울대에서 인턴 이런 증을 받을 수 있고 동양대 포차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 앞에 대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1심,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을 면했고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법률 심판이지 실형 이 여부를 따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가 먼저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왜 이 시점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했냐는 저도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 이전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건 국민들에게
정말 깊은 반성과 자신의 책임을 물을 때지 지금 자기 자치는 돌아다보지 않고 무조건 협력해서 심판하자 이런 태도가 우선일까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연합을 하면 득이 많다고 보십니까? 실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의심은 사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도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유권자층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또 가져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테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끝끝내 안 만나는 논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조국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개인의 문제를 시비 삼아서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린 제가 건 그거 아니 왜냐면요. 안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조국 있나요? 전 장관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말을 제 얘기를 듣고 주제에 얘기하세요. 집중을 하셔야죠. 아니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얘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성환 평론가는 아니 제 얘기를 조국- 끊지 마시고 조국 듣고 대표가 얘기하시라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잘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조국 전 그 장관 다음 얘기할 때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 공당의 대표잖아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시비를 삼아서 그 사람의 사죄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당의 대표 엄연하게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왔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신 자녀와 관련해서 왜 사과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치는 조국- 인식의 영역이라고 조국 얘기하잖아요. 대표의 태도를 말씀드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비비꼬지 마세요. 예.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예. 이해를 자. 못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그 사람도 엄연히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받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어떤 선거연대를 하자고 얘기한 게 있나요? 선거연대 제 질문에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연합했을 때 그 질문 드렸는데 그 질문.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이 만나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선거 연대합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목으로는 그렇게 뽑았지만 이 대표가 주위에 함께 있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 두 당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얘기했지만 이 대표 측은 조 전 장관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선거연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자꾸 연대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연대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연대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질문하신 거에 없어요. 답을 드리자면요. 다음 녹취 듣고 가겠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 얘기 계속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거연대를 했을 때 얻을 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연대를 했을 때 민주당이 지역구에 큰 도움을 받을 거냐. 글쎄요. 지역구의 실질적인 지역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요. 민주당은 엄연히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관계, 지향점이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시 정권 심판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 계속 강조해서 나가면은 지금 여태까지는 뭐 공천 때문에 분위기 뒤숭숭했지만 그것도 조용하게 잘 마무리하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자, 정권 심판론 하면은 후유증 다 잠재우고 제1당 위치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도 부정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마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가면 선뜻 수긍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슈 파이팅에 대해서 국민의 또 힘이 실렸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공천 문제든 이런 부분들이 잘 봉합이 된 것이겠죠. 그렇지 못한 결과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주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특히 중도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가 수용 가능한 그런 아젠다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 지방선거에 있었을 때 3월달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안함 사태가 있었으면 다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정말 이념 지방선거가 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6월달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무상급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무상급식이 지하철 연장 그다음에 이념선거 다 뒤덮었어요. 무상급식이 모든 것을 다 도배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그런 아젠다였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지금 평가에 대한 것도 부담을 안는다면 예. 좀 파격적인 거 예. 이런 걸 내놔서 정쟁을 뛰어넘어서 민주당의 저런 주장에 공약에 공감할 수밖에 없네. 이게 있어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권 심판론이 더 부각될 수가 있겠죠. 파격적인 게 나올까요? 네. 아니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민주당이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름이 되고 정리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 최종적인 평가는 다시 또 언론에서 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도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갈등이 있었다. 그걸 봉합해야 된다. 여기에 자꾸 덜미가 잡혀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예. 지금 사과가 한 알에 5,000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금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경제 수치 10년 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하고 비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국민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민주당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국민한테 얘기해라. 정권 심판론에 관한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치도 지금 두 분 말씀처럼 끝마무리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승훈의 이슈 엠필프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와서 청취자 여러분과 따뜻한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